어머니는 기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기대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은 9번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심리적 둥지를 떠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의존이라는 독사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우리의 삶에 기어 들어온다. 그 독사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내모는 일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다른 이의 의존심에서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자립이란 온갖 의무관계 그리고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일에서 온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무관계가 없었더라면 아무래도 하지 않았을 일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다. 둥지를 떠나는 일이 특히나 힘든 이유는 부모, 자녀, 권위적 인물, 애인 등 각별한 인간관계에서 기대되는 바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가르침 때문이다.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과 어우러지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즐기고 또 그것이 자기 목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방식은 소중히 간직되어야 하며 정령코 바꿀 필요가 없다. 반면 정신적 의존이란 자신에게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당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 상황에 화가 치미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라는 오류지대의 알맹이며 3장에서 살펴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오류지대와 비슷한 부분이다.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관계가 강제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 화가 치민다면 당신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는 그 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는 죄책감과 의존을 낳는 반면 선택은 사랑과 자립을 키운다. 정신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는 선택권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매어 있는 관계에서는 늘 분노와 가슴에 응어리만 쌓일 뿐이다. 정신적 자립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우리는 유약해지고 노예가 된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대되는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하지 않으면 자책감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류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의존에서 벗어나는 일은 가정에서, 그리고 어렸을 적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나 내가 현재 자녀를 대하고 있는 방식에서 출발한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은 역할 모델의 행동에서 배운다. 부모 자신은 자책감으로 가득 차고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흠집이 난 제품을 팔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만약 부모가 자긍심 낮은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부모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모라는 사실이다. 이는 자녀들에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도록, 그리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골방만 차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얄궂은 일인가.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다. 오로지 자녀를 위해 또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제대로 잘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인다. 그런 부모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도로시 캔필드 피셔는 며느리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했다. 어머니는 기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기대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의존이 아닌 독립, 지배가 아닌 평등. 의존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낙원에서 뱀과 같은 존재다.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와해시킨다. 이 오류지대는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권위와 주도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주도권을 포기하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얄궂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함께하는 가운데 약간의 거리를 둬야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아진다. 의존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지는 것은 처분대로 해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진정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터득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처분대로 해주십사 하며 길들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듯이 원치 않는 서러운 대접을 받는 곳이 직장이건 가정이건 식당이건 버스이건 간에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내게 좀 더 잘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보라.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바꾸도록 시도해보라. 의존은 언뜻 보기에는 해롭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은 모든 행복과 성취의 적이다. 의존적인 상황에 머물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보편적인 예들을 들어보자.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똘마니가 되는 편이 그저 속 편하다. 자신이 똘마니라는 사실이 과히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 하고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찾는 데 따르는 온갖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훨씬 손쉬운 일이다. 정신적인 자립을 선언하다. 바람직한 결혼의 대표적인 특징 역시 최소한의 타협과 최적의 자율, 그리고 자기 신뢰다. 자립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금전적으로 손 벌리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독립을 할 것. 돈을 달라고 말해야 하는 처지라면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독립이 불가능하다면 생각 가능한 모든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딴주머니를 차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곁을 떠나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 명령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자신의 의무처럼 여긴다면 상대가 우울해할 때 덩달아 우울해지는 종속형 인간이 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치 그 사람이 우울해진 데에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나의 감정 변화가 내 탓이듯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자신의 감정은 자신밖에 통제할 수 없다. 둥지는 자녀가 자랄 수 있는 멋진 곳이다. 그러나 둥지를 떠나는 것은 훨씬 멋있는 일이며 떠나는 이의 눈에도 떠난 것을 지켜보는 이의 눈에도 아름답게 비칠 수 있다. 9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챕터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도 자녀도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워낙 교묘하게 우리가 속고 있는 오류지대이기도 합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사는데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의존은 낙원에서 독사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자립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유약해지고 자칫하면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측만증, 성장 클리닉 때문에 병원에 오는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그 아이 중에 상당수는 공부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공부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 또는 숙제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걸 공부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거의 의무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자발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공부에 대해서 많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원래 공부의 뜻은 그리스 말로는 여유롭다는 뜻입니다. 한가하고 시간이 날 때 사색하고 무언가를 궁리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얻고 그것을 원하는 만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든지 숙제하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없고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채고 그것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즉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공부인데 요즘 학교에서 워낙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아예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공부를 망치는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부를 망치는 일을 공부라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 과정이 그렇게 짜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들만이라도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이들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에서는 쉽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가가 중간에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을 정의해 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는 기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기대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감사합니다.